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아 오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상황에서는 반대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반대에서 다시 또 반대가 생겨나서 복잡한 상황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의 법칙 자체가 가장 생겨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반대의 법칙에 집착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연구를 하게 된 계기도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미술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술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대미술이나 미술의 수준이 떨어져야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미술의 수준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예사 선생님의 말을 인용인가? 아무튼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학예사로 뽑히는 그런 상도 받으셨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학예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미술관에서 굉장히 좋은 전시들을 많이 기획을 하시고, 그러면서 해외로 출장을 가서 아니면 워크숍을 하면서 해외의 많은 전시들을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셨던 거는, 해외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엄청난 기획이나 아니면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짧은 역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미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다른 예로 한번 영화를 보죠. 영화도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의 역사는 헐리우드 같은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짧죠. 아니면 일본에 비해서도 영화의 역사가 훨씬 짧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가 지금 어떻죠? 이번에 황금종려상을 받기도 하고 수준이 상당합니다. 이게 수준이 상당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언급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말고 미제 아니면은 해외 거라고 하면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우리보다 항상 해외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만 봐도 그렇죠. 자동차나 아니면은 첨단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른 나라들보다 역사가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일으켜냈죠. 자동차나 아니면은 공학. 그리고 정말 괄목할 만한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어떻죠? 물론 이게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해외에서 이거를 배워야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의 태도가 있잖아요. 촛불 집회를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듯이, 아니면은 월드컵 때 거리 응원 문화를 봤을 때도 전 세계가 놀라워했었죠.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임에도 엄청난 성장과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러면은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과 어렸을 때부터 몇 세대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당한 짧은 기간에 성장을 하게 된 거는 짧은 기간에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 부분만 너무 성장을 하거나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잘하죠? 게임에서 세계 최강국입니다. 이거는 여타 다른 분야랑이랑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최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게임 역사가 당연히 짧겠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항상 뭐 해외에 있는 거 불법으로 복제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다 게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게임을 잘하느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게임 개발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아, 이번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매뉴얼도 나와요. 그런데 게임이 발매가 되자마자 한 몇 시간 만에 한국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버그나 아니면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개발자들이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아니면은 하루 만에 막 끝판왕까지 깨버린다라든지. 이상하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귀신같이 뭐랄까 알아낸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매뉴얼에 없는 일이에요. 자, 일본 같은 경우 가까이 우리나라랑 가장 문화가 비슷하던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깔끔히 포기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떡하죠? 에이, 내가 보기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뭔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공서 사람들도 그런가 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보면 오지랖 문화라고도 볼 수 있죠. 남이 하는 일을 보고 야, 너 그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하면 잘할 것 같은 거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게임도 봤을 때 게임에서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한국인이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를 했었던 뭐 대표적으로 역사가 긴 나라 중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영국에는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가 됐지만 런던 안에서도 그 사람의 뭐 직위나 그런 것에 따라서 대화하는 뭐 말투나 그런 것도 다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계층이 존재하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왕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계층이 뭐 인도 같은 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게 되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부의 대물림이나 그런 계층의 대물림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6.25 이후에 거의 다시 태어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거나 그렇다고 할지언정 저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까지는 해외보다는 조금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무식했으니까 자식도 무식하고 이러한 경우가 한국에 잘 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뭐 해외 같은 거 다큐를 보거나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뭐랄까 비공식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나라보다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을 정말 잘합니다. 자, 세계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는데 요즘에 어떠한 분야든지 뭐 패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문화에서 가장 트렌드가 빠른 나라는 뭐 다른 나라를 꼽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아무것도 없는 논밭에서 자랐던 어른들이 지금은 최첨단 뭐 핸드폰까지도 다 이용을 하십니다. 한 10년 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스마트폰 같은 거 안 써 하시던 분들도 저희 부모님도 그랬었는데 지금 다 스마트폰 잘 쓰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이미
50년대가 뭐야? 3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는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외관적으로 지금이랑 뭐 크게 변하지 않은 곳들도 존재를 하고, 진짜로 그냥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아직도 7, 80년대 같은 데들도 존재를 합니다. 7, 80년대가 뭐예요? 뭐 영화에서 보면은 해외에서는 5, 60년대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도 뭐 겉에서 그대로인 데들이 존재를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많지는 않죠. 어렸을 때 우리의 방송이 변화된 것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변화를 했었고, 우리는 어렸을 때 내가 보고 자라지 못했는데도 커서 그거를 귀신같이 적응을 해냅니다. 민주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는데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를 시작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급속도로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뭐 반대적인 의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성장을 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적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 미술은 우리나라의 현대 미술은 저변과 역사가 없을 뿐이지 수준은 세계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수준 또한 높아요. 자, 근데 뭐 그럼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제가 앞에서 저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 미술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은 미술을 배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예 미술 자체가 머리 속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미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경제 규모 대비 미술 애호가라고 해야 되나요? 미술 경제 규모가 거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술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미술을 아는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왜냐? 굉장히 빨리 배우고 굉장히 습득이 빠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역사가 적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접하지 않아서 머릿속에 아예 없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게 아예 그냥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작가들도 많고 굉장히 수준 높은 관람객들도 많은데 그 자체가 소수인 거죠. 그리고 세계 미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미술을 봤을 때 역사가 짧고 뭔가 이렇게 정통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제3세계 미술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만약에 중동에 있는 국가를 만나거나 뭐 이스라엘에 있는 뭐 그러니까 작가를 만나거나, 그런데 미술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중동에 대한 미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팔레스타인 작가라고 하면 팔레스타인의 지금 국가 정세에 대한 작가라든지, 그러니까 미술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제3세계 국가 같은 이미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이야기나 그 인종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예쁘게 그린 그림이나 뭐 인물 하나 아니면은 그냥 추상화나 이런 것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정리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무수하게 많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술에,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지, 미술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를 나가 보신
분들 중 물론 이것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또 해외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문맹률이 떨어지는 나라도 잘 없고 박학다식하게 아는 것도 많고 물론 만나면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얘기 술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기 주관이나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보는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게임이 나왔으면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뭔가 이렇게 배를 만들든지 핸드폰을 만들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예전의 매뉴얼대로 천천히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도전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 미술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돈 1달러짜리 단돈 10,000원짜리 미술이라도 내가 이게 난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그거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아니면은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미술에서는 위아래가 존재를 하지 않고 어떤 절대값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제가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현대미술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저게 역사가 뭐고 어떻고 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리고 조금 더 미술에 아시다 보면은 배운 대로만 해석을 하시기보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뭔가 특성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항상 그 뭐랄까 강대국 사이에 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보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눈치도 잘 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되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막 이렇게 껴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너의 우리나라에 뭐 태도를 확실히 하자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어요. 어쩔 때는 미국한테 살짝 붙었다가 중국한테 붙었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실리를 챙기고 최대한 양쪽에 이렇게 요감 먹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항상 대부분 좀 그래 왔어요. 여기저기 동시에 눈치를 보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눈치를 보지 않고 아니야 나는 뭐 이 나라한테만 뭐 충성을 바치겠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나라의 그 역사가 이렇게 좀 박살났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계속 좀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굉장한 실리를 취하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기보다는 내가 조금 이렇게 아주 바늘구멍같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잘 빠져나가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굉장히 영리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미술의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우리나라의 미술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좋은 작가도 많고 좋은 전시도 많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선진국들보다 미술을 즐기거나 미술에 입문을 하는 사람 절대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빨리 습득을 하고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미술이 입문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 교육열도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부하는 컬렉터 그룹이 많은 나라도 참 많이 있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대미술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앞으로도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목이 약간 좀 너무 세서 그랬는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현대미술을 이해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뭐 계속 보셨으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
한 영상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한 영상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들이 한데 모여서 입체적으로 현대미술을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기준이 존재를 하거나 높낮이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그냥 다양한 견해만이 존재를 할 뿐이에요. 하나의 견해로 모든 것이 다 맞다. 하나의 견해로 모든 현대미술을 이해한다. 이것 자체가 현대미술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아주 옛날에 르네상스 미술부터 지금의 현대미술까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게 현대미술이에요. 그때 뭐 르네상스 미술은 옛날 거니까 현대미술이 아니고 지금 있는 저런 미술만 현대미술이다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게 현대 미술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는 게 그 자체가 현대 미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견해가 있으면은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입체적인 현대 미술을 해석하는 견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또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